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골프 리조트에서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23조 원 규모 파운드리 수주 소식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7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인 테슬라와 체결한 것으로 단일 고객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6%에 달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세까지 포함한 원샷 딜을 추진 중입니다. 이후처럼 사전 타결을 목표로 상호 관세율 15% 수준에서 자동차 반도체 관세를 조율하며 대미 투자 확대 카드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 EU의 합의에 없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하도 협상 카드로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현지 투자와 금융 지원 패키지를 앞세워 김정관 장관은 미국 협상단을 따라 유럽까지 이동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해양력 강화와 중국 견제를 위한 조선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가운데 마스가가 한미 통상 외교의 결정적 승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장 직후에 S&P 500 지수가 6,400선을 뚫어냈고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발 호재를 품고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 복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제 수급이 이쪽으로 모두 쏠리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호재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겠죠. 오늘 개장 후에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테슬라발 빅딜 소식이 전해졌었죠. 덕분에 주가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증권가에서도 이익 상향치를 올린다라는 좋은 이야기들까지 들려왔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히나 ESS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역 협상에 대한 데드라인이 점차 다가오고 있고요. 미국은 현재 중국과 협상 중입니다. 첫날 협상 결과는 5시간 만에 종료가 됐고요. 양쪽 국가 모두 3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관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경제 키워드 통해서 전략들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23조 계약입니다. 어제 개장할 때쯤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과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과연 어디일까 궁금해하던 차에 머스크 CEO가 직접 등판을 했죠. 테슬라라고 알리게 됐는데요.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CEO가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어쨌든 테슬라와 최소 16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22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23조 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22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쨌든 이 계약을 맺고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서 이제 AI 칩 생산 A16입니다. 지금 15를 쓰고 있는데 요 생산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이제 게 주된 계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칩은 어디 쓰이느냐? 이 칩은 AI 칩입니다. AI 칩이고요. 어쨌든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이제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라든가 이제 첨단 AI 센터에 쓰인다는 내용이었고요.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이나 어쨌든 테슬라 양측에게 상당히 주가 반영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어쨌든 상당히 삼성 주가에도 6.83%가 상승을 했었고 테슬라 주가도 3.8%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삼성은 지금까지 A14 칩을 만들었고 A15 칩은 TSMC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TSMC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칩을 누가 만들지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이건 이제 삼성이 독점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테슬라 CEO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계약이라 본인이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직접 공정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나면서 이것까지 계약을 하면서 7만 전자에 이제 올라섰다라는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어쨌든 위탁 생산 사업에 어떤 큰 전환점이 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2026년부터 이제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되고요. 스마트폰 중심에서 AI 로봇을 이제 중심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이제 전환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제 그때 TSMC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은 일단 한 자릿수라는 의미에서 약간 의미가 좀 있지만 요 부분에서 어쨌든 요걸 시작으로 많은 영역에서 이제 따라잡는다는 것에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왜 테슬라가 삼성을 파트너로 이제 잡았을까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삼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올 초부터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 한 본부장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본부장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멀리 대만에 있는 TSMC보다는 미국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이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애리조나에 이제 TSMC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짓는 것보다는 이 삼성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공장을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이 삼성이 테슬라의 요구 조건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칩을 만들 때 직접의 공장에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조건을 많이 반영해 줬습니다. 근데 TSMC는 지금 공정에서 어떤 고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고자세라는 얘기가 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TSMC보다는 삼성이 좀 더 약간 호의적이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용으로 시간도 내주고 칩도 더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비밀 유지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삼성은 테슬라 칩을 단독으로 만들어주게 하면서 상당한 많은 어떤 그 기술에 대한 보완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쨌든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가자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위민이 좀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쪽에서 늘 적자가 나서 아픈 손가락으로 불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새로 나오게 되는 칩 같은 경우에는 EV에도 사용을 하겠지만 옵티머스에게도 사용을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제 생산량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테슬라 이 두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게 발현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주가가 일단 반영이 잘 됐겠죠.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뭐 주가를 뭐 삼성전자를 만약에 5만 원대 사셨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셨을 것 같고, 테슬라도 사실 저는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몰랐는데 어제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좋은 점으로 이제 보자면 원하는 대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은 테슬라가 직접 공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허락했기 때문에 TSMC보다는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안에서 바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어쨌든 시간을 줄 수 있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걸 다 수용해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유연하게 물량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일단은 빅테크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일단은 TSMC보다는 이런 어떤 테슬라 고객을 확보하면 나머지 고객들도 확보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가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는 빅 고객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어쨌든 삼성이라는 고객이, 삼성이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고객을 확보하면 나머지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자율주행에 본격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핸드폰 시장에서만 이런 부분에서 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중심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시장이다라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시장도 이제 수익화해서 시동을 걸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수익화해서 좀 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쨌든 다량으로 만들게 되면 박리담회로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 이제 삼성을 선택하게 됐을까, TSMC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테슬라가 그전에는 왜 15에서는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TSMC가 사실은 기술력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칩만 만든 회사였기 때문에 수율이 좀 높았고 공정 미세화가 더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고, 삼성이 사실은 실수가 좀 잦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고 고객 대응이 좀 불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이제 공장도 세우고 고객 맞춤 대응도 잘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나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현재 삼성은 AI4 칩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AI4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AI6 칩까지 생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나노에 대한 논란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나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맞춰서 갈 수 있다면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반도체 전쟁입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의 결과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텐데요. 어떤 내용일지 체크해 볼까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에 이제 말씀하셨던 CNBC와 이제 인터뷰에서 폭스TV와 인터뷰 내용을 이제 인용한 건데, 미국 정부가 이제 외국산 반도체가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주 안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반도체 관세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계속 왈가불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세우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만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요거에 따라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말은 이런 겁니다. 반도체를 다시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대만 기업들도 지금 뭐 일본이나 뭐 대만에서 만드는 것들이 다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영향이 좀 있냐면 유럽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에만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반도체 조사에도 이런 것들을 전방위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무역 확장법 중에 232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나라가 위험해질 것 같으면 외국 물품이나 수입에 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쟁이나 위기가 상황에 생겼을 때 2차 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생긴 법인데요. 외국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못 받게 되면 큰일에 나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물건인데 외국에서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물건들은 이제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꼭 국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통령들이 세금을 더 붙이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어쨌든 수입 자체를 제한을 하고 세금을 많이 붙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관세를 뭐 막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무기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이나 알루미늄 안보처럼 중요하다 그런 관세 25%, 50% 이렇게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조사할 수 있고 반도체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2주 뒤에 발표가 되는 관세가 되면 향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삼성전자라든가 TSMC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이기도 하죠. 일단은 2주 안에 반도체 관세를 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까지도 사실 영향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세가 생기면 손해입니다. 국가안보라든가 이렇게 되면 관세가 매기게 되면 수출하게 되면 가격 경쟁이 떨어지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되면 똑같은 칩이라도 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관세가 붙게 되면 25%가 비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문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안 사게 되겠죠.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사게 되겠죠. 뭐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에서 만드는 게 25% 똑같은 반도체인데 뭐 거기서 사는 걸 사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 중입니다. 2026년에 이제 내년에 이제 가동될 예정이고, TSM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 가동됩니다.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에 가동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고, 어쨌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관세를 피할 수 있겠고, 이 거래를 유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TSM도 마찬가지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겨냥해서 아마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삼성이 미국에 공장이 있고 협조를 잘 해주는 기업이 되게 되면 이런 관세 발표가 오히려 증진이 될 수 있겠고, 요런 관세 발표를 앞두고 아마 계약이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영향을 받아서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TSMC는 지금 완공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 다른 관세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늦어지고 있고, TSMC 공장을 짓는데 뭐 일본의 자본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완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삼성한테도 또 좋은 호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 내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물론 이제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있고 다음 대통령 때 어떻게 이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장기화되면 압박입니다. 반도체를 미국은 계속 자국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외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점점 더 우리나라의 어쨌든 자국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장을 짓는 부담이 또 생기게 되고 어쨌든 정치적 변수에 대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일단 반도체 관세는 이제 품목별 관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호 관세와는 또 별개로 치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전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틱톡 최후 통첩이고요. 러트닉 장관은 이어서 CNBC 인터뷰를 통해서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알고리즘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알고리즘을 미국 쪽이 요구했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일까요? 최근에 이제 러트닉 장관이 이제 베센트 장관과 다르게 역할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틱톡도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계속 연기가 되면서 3번이나 연기가 됐는데 요 알고리즘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왔으면서 최후 통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알고리즘을 넘기라는 겁니다. 미국이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어쨌든 여론을 악용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요거를 이제 사서 알고리즘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출시키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이고요. 9월 17일까지 이것을 결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이 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이 미국의 통제권을 넘기지 않으면 틱톡을 못 쓴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뭐 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유력했던 일단 블랙스톤이 최근에 이걸 빠졌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후 통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알고리즘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사용자가 서버로 넘어가면 이 여론을 이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넘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들을 자신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안 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알고리즘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이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상당히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이 알고리즘을 너무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누가 가지냐가 이제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안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에서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도 이제 안 넘기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때문에 이제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 기업에 이런 권한을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주면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미국은 틱톡을 그냥 안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쟁점이 되기 때문에 향후의 최종 입장은 틱톡을 쓰고 싶으면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미국이 통제한다. 그런 생각이고 안 되면 가져가라. 이게 이제 미국의 최종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 틱톡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사실상 퇴출 당하거나 혹은 미국 소유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좀 나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약간 퇴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측에서 최종 이제 계약 성사 조건을 보면 이제 일단 미국의 알고리즘을 가져가고 이 부분을 미국 측에 어쨌든 80% 이상의 미국 자산으로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알고리즘이 기술 통제권을 확보하고 중국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최종 조건인데요. 중국 측이 지금은 알고리즘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쨌든 정부 측이 이제 이걸 갖고 있거든요. 최종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면서 이 부분이 쟁점인데, 이 부분의 현재 상황은 170만 명 이상 미국 사용자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스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최종 입장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 부분이 계속 이제 반복 루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더 연장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연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마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이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아마 이게 이제 그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퇴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키워드 마무리하고 네 번째 넘어가 보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2 루이싱 역습입니다. 중국의 최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가 미국 진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추월 신화를 이제 미국에서도 써 내려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점검해 볼까요?
루이싱 커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안 들어보셨죠? 네. 이제 중국에 가시면 루이싱 커피라고 이제 한 블럭 건너서 한 블럭 정도 있으면 상당히 많은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2달러 정도에 대한 커피고 이제 우리나라 저가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맛을 보시거나 한번 드셔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은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가 커피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커피가 뉴욕 한복판에 그 스타벅스가 이제 뉴욕에 있거든요. 그 뉴욕에 있는 그 한복판에 바로 한 50m 그 정도 옆에 이제 하나 생겼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코앞에 이제 매장을 냈어요. 첫 방문자가 커피 한 잔에 2,000원 정도 되는데 스타벅스가 훨씬 저렴하고 앱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물론 스타벅스도 그렇게 가능한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사람을 안 만나도 픽업이 가능하고 요즘 스타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스타벅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루이싱 커피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역공격, 그러니까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인베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뉴욕 한 고장에 이제 그 진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루이싱 커피, 이제 럭킹 커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럭킹 커피가 예전에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2020년에 회계 조작으로 원래 이제 요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퇴출을 당했거든요. 거의 망할 뻔했다가 3,000원 넘게 벌었다라고 회계 조작을 했는데 이제 회계 조작했다가 이제 했는데 다시 이제 도전을 하겠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 이후에 회사를 완전히 재편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사장을 안 치고 예전에 잘못된 사장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미지를 새로 만들었고요. 새로운 CEO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만들었고 진짜 싸고 편한 커피로 돌아왔습니다. 앱으로만 주문을 하고 사람들이랑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리고 커피 가격은 거의 2,000원대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엄청 뜨겁게 떠올랐고요. 스타벅스를 이긴 유일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많은 저가 커피가 나왔지만 이 커피만 유일하게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도전하게 됐고 지금은 줄 서서 먹는 그런 커피입니다. 사실은 싸고 맛있고 이런 커피고요. 메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문도 오래 안 걸리고 커피도 비싸지 않고 이런 부분이라서 중국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루이싱 커피와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면 루이싱 커피가 이렇게 성공 사례를 세운다면 우리나라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들이 배워야 될 점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가 커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저가 커피가 가격이 싸다는 거죠. 이제 컴포즈라든가 메가커피라든가 뭐 더벤티라든가 청룡다방, 공차 많죠. 이디야도 있고 뭐 이디야는 약간 벗어난지 모르겠지만 이런 커피들은 사실은 루이싱이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 스타벅스를 이겼다라고 진짜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차별화가 됐다라고 하지만 과연 스타벅스를 이겼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성비만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동성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싱의 핵심은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닙니다. 쿠폰 앱이라든가 앱 사용 습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5잔을 맞으면 한 잔을 공짜로 준다라든가 뭐 2시에서 4시에 50% 할인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를 추천하면 둘 다 반값이라든가 바이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뭐 어쨌든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 브랜드들처럼 앱이 너무 단순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뭐 디테일하다든가 루이싱처럼 앱 안에 습관을 만들게 돼서 중독성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MZ세대에 좋아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들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 협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상생을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의 운영 속도를 혁신을 했습니다. 2분 커피 철학을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거드리고 루이싱은 주문, 제조, 픽업까지 2분 안에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픽업을 최적화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매장의 커피 자판기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줄서기를 하고 계산대에 주문하면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다음에 느리고 번거롭고 앱의 가치가 거의 없는데 여기는 거의 다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단순 저가가 아닙니다. 여기는 SNS가 자랑을 하고 비주얼을 줘야 되는데 루이싱 커피는 뭐 코코넛 라떼라든가 핑크 선라이즈라든가 파인애플 콜드브루 같은 다양한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도 아메리카노 1,500원이라든가 2,000원 이런 커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인스타용 이런 뭐 비주얼하는 게 다수가 이제 루이싱 커피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저가 커피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루이싱은 인스타에 루이싱 커피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별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의존 모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루이싱은 자체 직영과 본사 직영을 집중으로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게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 CEO 브랜드를 벗어났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뭐 하는 백다방이나 이런 게 어쨌든 CEO 중심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어쨌든 전문 CEO를 분영해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국산 커피 브랜드는 수출할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 브랜드도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루이싱은 이제 동남아라든가 미국도 진출하고 있는데, 한국 커피 브랜드도 국내 저가 브랜드를 벗어나서 이제 K 브랜드랑을 자부심을 내밀고 미국이라든가 동남아까지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루이싱 커피 방식의 혁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펠트로 쿨한 대처이고요. 전 세계를 좀 들썩이게 했었던 콜드플레이 불륜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네스 펠트로가 여기에 등장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부터 좀 출발해 볼까요? 에스트로노모 혹시 사건 한 거 우리 오늘 방송했었잖아요. 이제 콜드플레이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에서 이제 CEO의 이제 요 부분에 최근에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콜드플레이 콘서트에서 이 사건이 났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이제 키스캠에 포착이 됐습니다. 콜드플레이에서 이제 CEO 앤디 바일런과 이제 치프 피플 오피서 중에 크리스틴 캐머시 이제 서로 이제 요 부분에 서로 포옹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어쨌든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요 사임을 하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는데, 요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데드풀의 주인공이 라이언 레이놀즈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요 부분에 구세주로 이제 그 기네스 펠트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요게 임시 대변인으로 나와서 CEO 어떤 대변인으로 나와서 어쨌든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신이 나와가지고 임시 유튜브라고 이제 대변인을 나오면서 데이터 자동화에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간다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영상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거의 50만 뷰를 넘는 유튜브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X에서는 3,600만 뷰가 넘는 그런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다시 올라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전 스토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상당히 화제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제가 된 부분은 상당히 이제 반전에 됐다라고 이제 화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레이놀즈가 등장을 합니다. 봐서 이제 영화 데드풀의 이제 주인공이죠. 이제 자신이 만들었던 광고 회사 맥스 에포트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유쾌한 광고로 상당히 반전을 시켜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가 등장을 하는데, 기네스 펠트로가 왜 등장했는지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기네스 펠트로는 콜드플레이어 보컬의 크리스 마틴의 전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두 사람이 화제가 됐, 이 회사가 사실은 그 CEO가 이 콜드플레이어의 이제 공연을 갔다가 이제 사실은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광고 속에서 그녀가 이제 에스트로너스의 임시 대변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징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유머러스하게 나오면서 스캔들로 비틀고 이 관심을 다시 회사 제품을 돌려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전을 일으키면서 화제를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기업들은 잘못되면 변경하라고 숨기는 건데 오히려 빠르게 유쾌하고 센스 있게 대처하면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화제를 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이런 걸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요게 되면서 어쨌든 많은 위기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웃음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오히려 더 새로운 화제로서 이를 덮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기네스 펠트로가 등장한 이유를 좀 설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효과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서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는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 숫자를 좀 보시면 이제 X로 보시면 3,600만 회 이상이 나왔고 폭발적인 공유와 댓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면 54만 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이 나왔고 바이럴로서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 공개 효과는 이제 금요일 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사람들이 입소문을 탔어요.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수천만 명의 광고를 본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이제 광고 하나로 스캔들이 웃음으로, 그러니까 스탠드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냥 뭐 지나가는 걸로 하고, 이 회사 자체는 문제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의 칩으로 발행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이제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기네스 출연은 정말 천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그렇게 이제 해프닝으로 이제 무마시켰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시견을 긍정적으로 전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고, 브랜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걸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람들은 애스트로너머스가 이제 무슨 회사인지 몰랐는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 자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 회사가 정말로 어떤 뭘 서버를 하는 회사였구나, 데이터 자동화 회사라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캔들로 무너질 뻔한 브랜드로 유머라는 센스로 이제 이끌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고요. 젊은 층이라든가 SNS 사용자들에게 호감도가 급증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것들로 약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유머라는 생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망신의 기회를 만든 마케팅의 교과서급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한 해명이 아닌 웃기고 세련된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좋은 사례고 이제 교과서급 마케팅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화제로서 접는 노이즈 마케팅의 현상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펠트로 관련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앞서 살펴봤던 내용처럼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된 호재가 있으니까 이 호재에 대한 주가 폭발력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29% 이상 상승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AD 테크놀로지도 27%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가온칩스와 코미코도 나란히 20% 이상의 상승률 보였습니다. FST도 18%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우인시스가 10%대 급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오롱과 하나금융지주도 8%대, 호텔신라도 7%, IM금융지주도 6%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나오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세 데드라인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연히 또 조선 쪽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그중에 하나오션이 애프터마켓에서 10% 가까이 오름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부터 먼저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어제 국내 조선주들이 참 강하게 올랐습니다.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같은 다른 조선주들도 4%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조선업 전반이 들썩였던 이유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 분야 협력이 핵심 카드로 다시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에서 미국이 조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양국이 조선 협력을 포함한 협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라는 대규모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자는 취지로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와 협력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지원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고 미국 측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군산항에 미 해군 정비기지를 만드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함께 거론이 되면서 향후 조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계획이 실제로 추진이 된다면 2028년 이후에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이 어제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LNG까지도 같이 좀 관심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주들의 흐름은 특히나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사실 일본과 EU가 먼저 이런 협상을 마치게 되면서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이런 핵심 카드로 조선업을 꺼내든 모습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스가 프로젝트 앞서 말씀드린 이 카드인데요. 특히나 이 협상에서 하나오션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LNG 운반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LNG를 수출하도록 의무화를 하려고 있는데요. 정작 미국 내에서는 이런 선박을 지을 조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 하나필리십야드를 통해서 LNG 운반선 수주에 나섰고요. 실제 건조는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맡는 구조로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업 부흥 정책과 직접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번 한미 협상 이슈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하면 MRO를 또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오늘 실적 발표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서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라서 좀 비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개장할 때쯤 속보로 전해졌고 그 기업 상대가 테슬라라는 것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도 한층 되살아난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가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6% 이상 뛰면서 74,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동안 9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대표적인 상승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상승 배경은 바로 22조 7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7%가 넘는 큰 규모였고요. 계약 상대는 처음에는 공개되지가 않았지만 블룸버그의 보도로 테슬라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가 직접 SNS에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전담 생산한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계약이 확인된 셈인데요. 이 AI6 칩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자체 설계한 차세대 AI 전용 칩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로봇 등 테슬라의 다양한 미래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고성능 칩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첨단 2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를 이어가면서 점유율이 7%대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대형 계약이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연간 매출도 10% 이상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삼성전자한테 가장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숨통을 좀 틔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도 어제 크게 펌핑이 좀 나왔습니다. AI6 칩을 공급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 AI4입니다. 그리고 5는 TSMC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6 단계를 삼성전자가 딱 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업계에서는 이걸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번 계약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주문을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인데요. 테슬라는 그동안 이 TSMC에 조금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으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향후 AI6 칩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삼성이 테슬라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이 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AI 반도체 기업인 암바렐라에 차량용 칩을 공급하면서 고객사 확대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번 테슬라 계약으로 스마트폰 중심이었던 고객 구조가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당장 파운드리 사업에 큰 이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초미세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 기반을 넓히는 중장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 먼저 좀 살펴봤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1.4% 정도 오름 세션을 합니다. 이미 7만 1,000원 선 넘어선 상태고요. 어제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두산 테스나였죠. 삼성전자의 매출이 가장 큰 쪽입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2.6% 현재 상승불 켜져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증권가 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ESS랑 관련한 긍정적인 코멘트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 배경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장에서 4% 넘게 오르면서 주가가 다시 38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5월 말에는 26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걸 생각하면 약 2달 만에 35% 이상이나 반등을 한 건데요. 이번 상승을 이끈 첫 번째 요인은 ESS 사업 성장 기대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매출이 2조 8천억 원, 내년에는 6조 원 가까이로 2배 이상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는 13%에서 내년에는 24%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50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수주를 확보를 했고 생산 능력도 내년 27기가와트시에서 2026년에는 4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나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된다면 ESS 매출이 전분기보다는 2배 이상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꼽히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2분기 전기차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조금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고요. 이익 전망치가 2년 만에 상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 주가도 45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보조금 효과와 ESS 사업의 고성장이 중장기 실적 개선 기대를 키우면서 주가가 다시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 건 너무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그동안 가장 고민이 됐던 건 이 상승세를 잘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번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은 미국에서 ESS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보조금이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순이익까지 끌어올리면서 2027년 예상이익을 50% 넘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PER 기준으로도 시가총액이 최대 126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면서 비중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ESS 매출이 빠르게 성장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부문 부진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10월 이후에는 미국 전기차 판매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지만 장기 상승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기차 수요 회복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캐즘 극복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부진한 부분을 ESS가 상쇄시켜줄 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1.8% 정도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JP모건 쪽에서 나왔던 리포트 보면 LG엔솔이나 LG화학에 대해서는 TP를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서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지주부터 좀 볼 텐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8% 넘게 하락을 했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크게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하나금융지주는 어제 8%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85,000원 아래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다른 금융주들도 어제 동반 하락을 하면서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세제 개편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들이 이자놀이에만 집중하지 말고 첨단 산업과 벤처 투자 같은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을 넓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수익성이 정책적으로 압박을 받을 거라는 우려로 해석이 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번 주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금융주 전반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4대 금융그룹이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 부담을 강화하거나 또 추가적인 규제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건데요.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5일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3,5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주가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하락 추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이 금융주들이 이런 정책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출 위주의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고요.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하나금융지주의 올해 주주환원 비율이 42%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율 변동성 때문에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도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서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배당 축소나 이익 일부 환수 같은 정책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제 개편안이 시장 우려만큼 강하지 않게 나오게 된다면 단기 조정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거라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0.12% 정도 오르고 있기는 한데 모두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한 1% 정도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습니다. 일정상 오늘 오전에는 여당이랑 기재부 쪽에서 세제 개편안 논의 관련한 미팅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주사나 은행권 관련주들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6분 남았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유럽연합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지만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협상을 바로 앞둔 만큼 계속해서 좀 관망생 자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좀 숨고르기 장세 함께 펼쳐졌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에 다 몰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상황 봤을 때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 보여요.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요즘 코스피, 코스닥은 뉴욕 증시가 항상 상승 마감하면서 네. 갭상으로 떠서 시작을 했다가 장 후반 들어서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이 관세 협상을 지금 7월 31일 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도 결국에는 관세 협상을 했고 관세 협상을 좀 원하는, 요청하는 국가들별로는 결국에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EU 역시 최근에 유럽연합도 관세 협상을 결국에는 협상을 완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관세 협상을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7월 31일 날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변동성을 크게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 수혜주로 엮이는 종목들, 뭐 조선이라든지 LNG, 가스관, 뭐 본행제 관련주들 그리고 관광 관련주 그런 쪽 위주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고기까지 협상을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이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주 한 주는 그런 섹터 위주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별로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하나오션이라든지 하나시스템도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전일 좀 슈팅이 나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둔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 섹터별로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깃들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한 업종들 올라가고 있고 또 실적 시즌이 많고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런 주가들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장의 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굉장히 또 시세를 크게 뿜어줬습니다. 7% 가까이 급증을 했고요. 7만 전자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7만 전자 언제 오려나 싶었는데 어제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뚫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 앞으로의 랠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나솔루션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매번 출연할 때마다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전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7월 31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 파운드리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시세가 나온 그런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최근에는 뭐 갤럭시, 플립 출시를 앞두고 나서 시세가 받았고 그리고 나서 파운드리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 또 이제 볼리 가정용 볼리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박스권 구간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하락하면 5만 원대, 올라가면은 8만 전자까지 반복적으로 한 4년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8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7월 31일 날 발표되는 실적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는 목요일이죠. 7월 31일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시세들을 뿜어줄 수 있을지 이 안에서의 세부적인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보자면 이 박스권 안에서 8만 전자까지 돌파했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대응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시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유럽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서 좀 따져보자면 자동차 관세가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과 동시에 자동차 종목들 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까지 가졌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좀 훈풍을 불어다 주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슈퍼 위크를 맞이한 만큼 뉴욕 증시에서는 좀 관망세인 자세로 들어갔는데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1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네요. 3,200포인트 아래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큰 폭의 이 상승 급등을 했었죠. 테슬라와의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계약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제 7% 가까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0.2%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넘게 지금 쉬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볼까요? 어제 4% 급등을 했었죠. 아무래도 요즘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같이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많이 올라서일까요? 2.6%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보겠습니다. 0.6%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상사 최고 1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런과 동시에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0.5%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은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지금 누리호 관련해서 기술 개발 이전까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연일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은 0.2%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쉬어가다 보니까 함께 또 4%, 2% 낙폭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2차 전지주들 좀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펩트론이 오늘 강합니다. 교환사채 발행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자사주 처분이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 6%, 7%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LB는 1.3%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좀 대부분 종목들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현 시점 아침 시간에는 코스피, 외국인 기관 모두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조차도 같이 매도이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이 어제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침 상황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까요?
네, 장초에 좀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횡보 구간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협상을 좀 앞두기 전까지는 이번 주 초까지는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상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에 힘입어서 다시 좀 고개를 들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오전장에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은 오후장에는 이 낙폭을 좀 축소하는지 그 여부까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오름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나올지언정 길게 보시는 분들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합병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냉동김밥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뭐 로보티즈를 선두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뭐 관세 협상을 앞두고 LNG라든지 가스관 관련주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이스틸이 현재 5%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택 역시 5%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흐름을 관세에 대한 수혜주들 위주로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는 또 관세 시한을 앞두고 나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관련된 수혜주들 지금 아침 상황에서는 시세에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서 오늘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좀 큰 시세를 뿜어줬는데 오늘 삼성전자 아무래도 급상승을 해서 그런지 오늘 잠깐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가려면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파운드리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세가 뿜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랠리 긍정적으로 보셨지만 지금 이 파운드리 계약 안에서의 의미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22조 원 규모가 결국에는 테슬라의 돈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해서 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시장을 이제 개방하는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유예해 주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협상의 결과를 보면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반도체 관련된 관세를 또 2주 안에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결국에는 중국도 관세 협상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을 안 하게 되면은 기존의 뭐 100% 이상 추가 관세를 적용한 만큼 트럼프의 말을 결국에는 다 따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결국에는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중국 시장 역시 반도체 역시 유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반도체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리고 주도주가 지금 조방원이면 현재 하반기 들어서는 반바지라고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 역시 어닝 시즌이 발표가 되고 나서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A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그래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반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G는 2차 전지.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너무 신조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약간 깜짝 또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 해봤으니까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상황부터 한 6%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자사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자사주 처분 소식 들려오면은 또 아무래도 호재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펩트론 지금 오늘 시세에 덩달아서 전략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자사주 처분 소식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까지 구간은 거의 박스권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FOMC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결정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까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점은 비만 치료제가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적자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은 다만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펩트론의 실적 발표가 언젠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 흐름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바지 중에 이 G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어제까지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쉬어갑니다. 이럴 때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또다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2차 전지주들 오늘의 숨고르기는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점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존에도 배터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유효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로봇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드론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배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은 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뭐 5일선을 상회하고 있는 수치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추세를 이탈을 하는지 혹은 이탈을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장기 부분에서는 좀 눌림목 구간에서 그래도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신호 주셨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로봇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인수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봇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지컬 AI 역량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럴 때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건 굉장히 또 호재로 들리는데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의 좀 주가 랠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뭐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 뭐 7만 원 부근까지 좀 오름세를 보이다가 네.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래도 로봇 대장주라고 하면은 대장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을 끼고 있는 지분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더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역시 어닝 시즌 때마다 항상 좀 눌림을 받고 그 후에마다 반등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이 상용화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타점 잘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관련해서 로봇 지금 종목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시대에 받아가고 있습니다. 좀 같은 이유라고 보면 괜찮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요. 네. 하반기에 결국에는 로봇주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은 네. 결국에는 수혜주로 혁신주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듭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지분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클로봇은 현대차가 지분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유일 로봇은 LG가 또 늘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중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울타리 안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박스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를 반복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하단 밴드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권을 안전하게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수록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혁신주 관련해서도 계속 모멘텀은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 대기업과 함께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주가 상승 탄력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분위기는 1% 넘게 좀 밀립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크게 좀 올라줬지만 사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지수 상승이 좀 크지는 않았었고요. 오늘은 양시장 모두 1%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빼고 있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좀 올라온 부분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해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뭐 딱히 시장에 악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번 주가 별명이 슈퍼 위크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FOMC도 있고 뭐 물가 지표도 있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는 세제 개편이라든가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유럽들도 일부 지출을 하긴 했지만 이제 관세를 인하를 받아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경제 방송이지 정치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러기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잘 됐으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긍정적인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천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순매수는 9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보다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것은 어제 나왔던 호재를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보통 악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평소에 봤던 매수세 이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오늘은 충분히 좀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한 1주 반 정도 됐는데 뉴욕 시장과 국내 시장이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들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봉 차트 지수만 볼 게 아니고 뭐 상승 하락 비율이라든가 뭐 수급 동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투자 전략을 짤 때 보듯이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급이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대부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긍정적인 장세이지만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그 주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는 다소 좀 외로운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금에 나와 있는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응하기 좀 쉽습니다. 어떻게 지표가 나올 것이고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섹터가 굉장히 좀 확실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 기간종을 거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여쭤봤고요.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호재 덕분에 3,200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고요. 다행히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해가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서 개별 이슈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이랑 기재부 쪽에서 세제 개편안 논의에 대한 일정이 오전 중에 잡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나 뭐 증권, 은행주들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우리 투자자분들만 수익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주는 것은 물론 나의 인사이트도 있지만 이 시장을 구성해주는 자금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해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책임 경영할 수 있는 뭐 이사를 늘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해당이 없습니다. 이 배당소득세라는 것도 지금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인데 이걸 35% 올리면은 결국 우리가 세금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 투자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상 챙겨 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몇십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사운용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큰손 투자가들한테 홀딩할 수 있는 그 힘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국민연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 국민연금에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잘 내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나는 분명 지금 익절을 하고 싶은데 왜 이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책임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도 분명히 내가 이 회사를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한테 상속을 하고 싶은데 상속세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약간 난처해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그냥 이 경제방송을 보고 서울경제 TV를 봐가지고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금융소득을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채권 투자를 해가지고 소득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갈 때 그때 조금 이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이런 분들께 좀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주들도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뉴스 있습니다. 금융주들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산 소각을 강제하고 있으나 저는 물론 서울경제TV에 오랜만에 처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금융주들이 분명 이제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이익률이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조면 가져가는 이익이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천억이면 이 5천억을 모두 다 주주 환원하지 않습니다. 한 40% 하죠. 그래서 1,200억에서 1,400억 정도 이 정도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10조이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5% 정도 됩니다. 근데 금융주들이 1.5%만 오른 게 아니죠. 막 바닥 대비 막 50%, 60%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될 건데 그런 부분을 토대로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시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본다면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은행주들이 개장했을 때보다는 더 상승폭을 좀 키워가긴 하네요. 지금 하나금융지주 앞선 코너에서 살펴봤었는데 지금 1.5% 정도 상승폭 켜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험까지도 다시 한번 한 20분 정도 지난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함께 열어보시죠. 일단 반도체 준비되어 있고요.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계약 소식에 어제 주가가 불을 뿜었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갑니다. 7만 전자 자리를 좀 내려놓고요. 69,600원 선에서 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1% 정도 밀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테슬라 그 향으로 관련해서 호재를 품은 소부장단까지 전략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조선이고요. 조선 쪽은 여전히 그 관세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쪽에서 카드로 내밀 수 있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실적 발표 기다리는 하나오션도 1.3% 정도 상승불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MRO 기지를 군산항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 2차 전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제 증권가에서 이익 추정치가 상향된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캐즘이 극복됐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ESS로 언급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테마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파운드리 계약 내용부터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팀장님, 그동안 삼성전자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 파운드리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따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외에서도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어떤 내용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상당한 의미는 일론 머스크 CEO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공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어떤 영업상의 이유로 비밀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추의 영역이지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주가 부양 같은 경우 보통 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어떤 추가적인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테슬라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혹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시원하게 엑셀에다 공개를 해주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맥점을 잡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술 더 떴죠.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있을 맞아요. 수 있다. 추가적으로 나올 이런 거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밸류에이션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팁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의 정보만 전달뿐만 아니라 어떤 해당 전문가에 대한 인사이트도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보통 밸류에이션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 막혔다라고 판단했던 파운드리의 물꼬가 틀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안 게 우리가 보통 2나노, 3나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2나노, 3나노 파운드밖에 없느냐? 아니더라고요. 6나노, 8나노도 있습니다. 용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첨단 반도체 물품 같은 경우는 보통 2나노, 3나노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가 그다음에 게임기 이런 것들은 6나노, 8나노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6나노, 8나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나노로 갈수록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2나노, 3나노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파운드리가 이제 TSMC가 2나노, 3나노를 좀 쥐고 있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를 수주하면서 그 물꼬를 틀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수율은 아직 40%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수율이 50%가 안 넘으면 이거는 파나마나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번 물꼬를 토대로 박리담을 성공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에 이제 양품 이제 수율 개선에 따라서 마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TSMC가 이제 2나노, 3나노 양품률이 6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익률이 35%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나노, 3나노 파운드리를 수율을 50% 이상으로 넘겨줬을 때는 TSMC한테 넘겨줬던 이 점유율도 가져오고 이제 이익 마진도 챙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인되기 전까지는 뭐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있고요. 현재도 9시 22분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어제 매수한 금액에 비해서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유망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일 기간 보였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아랫단에 있는 밸류체인 보셔도 무방해 보인다. 그걸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밸류체인 넘어가기 전에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진율이 얼마나 남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레퍼를 쌓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뉴스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상단을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수혜를 50% 이상 늘렸고, 그다음에 정말 일론 머스크 CEO 말대로 22조 이상의 추가로 3배 이상, 4배 이상의 매출이 기록됐을 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76,000원이나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 CEO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나왔을 때 12개월 선행포가 8이나 9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여전히 SK하이닉스는 6이 안 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그 영역을 개척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좀 76,000원 이상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삼성전자 좋아하신 분들은 AMD랑 계약했다는 사실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AMD랑 계약한 지가 3주 정도 넘었는데 우리가 보통 매매를 좀 빨리 하신 분들은 보통 1주나 2주 안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진짜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AMD랑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홍보팀이었으면은 이 AMD와의 진척 관계를 계속 뉴스를 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삼성전자를 좋아하지만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2주 안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이건 정말 사실이다, 믿을만한데 3주 정도 넘어갔는데 AMD에 대한 추가적인 키워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옛날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정말 학수고대하듯이 기다렸듯이 정말 맹신하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매매 관점을 보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내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 드라벤을 걸고, 만약에 내가 몇 주밖에 못 기다리는데 안 나온다 싶으면 조금 보수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뉴스가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상단에 대해서는 76,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승폭을 보고 삼성전자를 담느냐, 아니면 지금 가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일단 삼성전자는 차익이라고 치더라도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하이닉스를 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팀장님과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도 궁금해서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근데 저는 매매 성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약간 단기적인 관점도 좋아하지만 가치 투자를 입각을 하고 있어요. 가치 투자 중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실려 있는 종목들로 이제 쫓아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에 이제 앵커님과 자주 말씀을 나눴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를 고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삼성전자 고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대한 식견을 모르고 HBM 가격이라든가 HBM 이익률, 매출총 이익률, 그다음에 전반기업 엔비디아나 TSMC의 실적 발표 일정이나 실적 추이,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삼성전자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 체크를 못하면 SK하이닉스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HBM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밀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이 7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내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나는 1주나 2주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보면서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봤는데 음전환된 종목은 가온칩스 두산 테스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종목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맞아요.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두산 테스나를 제외한 나머지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은 어제 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괜찮아 보인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을 연결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테스나 말씀 주셨는데 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오늘 한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이 올라갔던 AD 테크놀로지도 한 6%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JMB는 대신 이제 시안 공장에 삼성전자 시안 공장에 장비를 납품한 바가 있어서 주목을 좀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상한가 딱 묶여 있다가 지금은 좀 풀려 있긴 합니다. 한 13% 정도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으로 보는 소부장단은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냐면 뭐 AMD나 뭐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체결이 뭐 철회됐거나 뭐 비중 취소됐거나 이런 상황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이제 전문가 생활하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막 매일 단위로 그렇죠. 홍수같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줄 때는 증권사 리포트, 글로벌 IB에서 리포트가 하루가 멀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AMD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이후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AMD와의 진척상 뉴스가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고 네. 지금도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 CEO가 삼성전자한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뭐 불나방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고 오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오늘 외국인 순매수 나오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요. 오늘 음봉이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뭐 가온칩스나 뭐 원익 IPS,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 매수한 금액의 5분의 1, 6분의 1도 안 났기 때문에 현재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 2시 반 넘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인데 오늘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6.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JMB는 중국 시안 공장 연관되어 있는 쪽이고 특히나 미국 쪽에서 중국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하는 거 일시적으로 스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더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조선 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농산물 개방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당근책을 줘야 되고 그게 아마 조선 방산 조금 더 본다면 원전까지도 그리고 전력기기까지도 관세 협상의 키워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조선 안에서는 이 관세 협상이라는 모멘텀을 얼마나 무게감을 가지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이 세계에서 탑티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지만 일단 탑티어급이기 때문에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동맹국으로서 조선 사업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좀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관련 종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뉴스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정말 양측에서 팍 터지게 싸웁니다. 뭐 잘 이야기 나올 것이다. 우리가 우세하다. 뭐 통화도 안 온다. 뭐 패싱 당하고 있다. 이런 정말 양측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네. 일단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어떤 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본물처럼 나오는 가운데 매도에 임하기보다는 매수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조선 기술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저번에 우리가 한창 H현대랑 하나오션이 미국의 MRO 수주를 앞두고 뭐 입찰도 넣지 않았다, 뭐 후퇴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 관련 정보들이 강하게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2주 전에 이 하나오션이 미국의 함정 3척을 MR 수주를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맥점을 잡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순매수가 근소하게 확인되고 있으면서 관세 협정에 대한 기대감 일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앵커님께서 군산조선소를 말씀해 주신 것도 군산조선소에서 이제 선박용 블럭을 만들고 있지만 이 선박용 블럭 대신에 MRO를 위한 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저도 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전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될 거다라고 보는 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황해 같은 경우 조수 간말의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선박 사업을 영위하기에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또 팽팽하게 그래요? 양쪽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행히 화요일입니다. 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H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쪽, 그다음에 변동성을 원하신 분들은 뭐 기자재, 뭐 세진중공업이나 뭐 한국화봇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되 한 목요일 오전쯤에 매매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관세 협상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을 때 하나오션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개장하고 나서 10만 1,700원 라운드 피겨 터치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전후로 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좀 간단하게 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은 저는 실적 발표를 앞뒀을 때 매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저는 차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일정주 매매를 할 때 아. 일정을 보통 2주나 3주 내에 미리 접근을 한 다음에 실적 발표 전 2, 3일 안에 매매를 조금 마무리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 10년간의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 네.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하나오션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그러니까요. 슈팅 나올 건데 이거 공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네.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만약에 투자분 이제 전문가들 인사이트를 참고해서 매매 전략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분, 그런 분들 접근 가능하지만 제가 이 시청자분들 100명 중에 손절이 가능하신 분들, 스스로 투자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 95명이 안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네. 굳이 이렇게 데드라인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날은 굳이 뭐 접근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지금 다지형 캔들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나왔고 오늘 9시 22분 가수구상으로는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 가능합니다. 손여로 팀장의 이름을 까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굳이 오늘 매매 접근하셔도 된다고 판단되고 네. 있고 손여로 하나오션 저번에 뭐라고 말했지? 기억하겠어요. 네. 라고 하신 분들 굳이 다른 종목 보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지금 이제 어제까지, 오늘 가수급이니까 어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일 중에 7월 23일 제외하고는 일단 쭉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로 현재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오늘 10만 원 선을 넘어섰긴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가장 더 중요하니까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마스가 실협상 카드, 조선업이 통상 일선이라니 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관세 데드라인이 8월 1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7월 31일에 막판에 이제 최종 조율이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군산항이 MRO에 있어서 새로운 기지 건설 구축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카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는 이제 수십억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패키지가 협상 내용 중 또 하나겠죠. 여기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인력 양성, 또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조선소 건설 및 운영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 민간 조선사의 대규모 현지 투자 등이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최근 부상한 내용은 바로 군산항에 이 미군 MRO 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인데요. 군산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조선소를 둔 지역으로서 180만 제곱미터 부지에 또 130만 톤급 도크 1기, 50톤 골리앗 크레인 등 이렇게 대역 선반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7년 조선 경기 악화로 현재는 가동을 중단했지만 2022년 10월부터 블록 제작 공정으로 일부는 또 재가공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직 선박 신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술 인프라면에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미 해군 MRO 전진기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기지가 현실화된다면 HD 현대는 또 글로벌 MRO 시장에 진출할 전략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조선과 방산 협력으로도 한층 더 공고화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운영 형태는 선체 수리나 개조 등 일반 조성 기술은 HD 현대가 담당하고 또 무기체계나 군사 장비, 관련 정비 내용은 미군이 맡는 형태의 분업 협력 모델로 될 예정입니다. 만일 이런 구조라면 한미 양측 모두 장점이 있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군산항 쪽에서 MRO 관련 구축 기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라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군산은 중국 산둥반도와 또 직선거리 약 190km에 가깝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인도, 태평양 군사작전에 대한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 중단거리 간 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는 점은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방공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안과 군사 충돌 우려가 실제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이 지형학적인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군산항은 사실 수심이 좀 얕고 또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안벽 작업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줄곧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군산 조선소의 경우에는 이 벌크선 대형선 건조에 특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 MRO 작업에 필요한 도크 및 또 암벽 활용도는 지금까지는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 설비를 MRO용으로 더 전환을 하려면 이 상당한 설비 보완 및 또 재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크 재가동과 또 암벽 보강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인프라도 또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함께 받고 있고요. 조선소는 사내 생산뿐만이 아니라 또 협력사 생태계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군산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가동 중단이 있었던 만큼 이 지역 내 협력업체 다수가 현재는 폐업하거나 또 이전한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이 선박 수리 중 머무를 미군이나 또 선원들의 주둔 인프라도 현재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 울산 같은 대형 항만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이 점은 명확한 약점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확인을 하고요.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물량 확보가 되겠습니다. MRO 기지가 생긴다 해도 또 꾸준한 수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 해군 또 칠함대는 약 50척의 함정을 또 보유를 하고 있고 그중 2028년까지는 22척 이상이 정비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요를 군산에서 유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만큼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투자비를 일부 부담하거나 또 경남, 부산 등 다른 조선소에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장기 MRO 수주 물량이 보장돼야만 또 군사항 기지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만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되는 산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MR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하나오션이죠. 앞선 코너에서 살펴봤었고요. 지금 한 1.7%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나오는 날이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관세 폭탄, 이번엔 메모리, 다음은 이란 댓글이고요.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도 이제 2주 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사실 계속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죠. 이 미국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2주 후에 또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이는 이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 관세 부과 등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 또 부품과 파생 제품까지 조세 대상에 포함시켜 왔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대기업 및 장비와 소재 기업들까지 현재 영향권에 든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동차 업계에서 이미 그 충격을 이미 경험해봤다는 점입니다. 올 2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19%가 넘게 떨어졌고 또 관세에 대한 손실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전례 때문에 또 반도체 업계도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까지 부담을 안게 되면 가격에 있어서도 함께 좀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 투톱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사실 관세로 실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미국의 고사양 메모리를 공급 중인 일부 기업들은 원가 상승, 판매가 인상 압박, 또 수요 위축과 같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는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용 고부가 메모리가 중심인데요. 가격 경쟁력에 예민한 B2B 시장 특성상 또 미국 내 고객사의 수입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가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장비, 또 소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이노텍, SK실트론 등 이런 부품 소재 기업들까지 여파가 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품 업계에서는 시장 위축과 또 글로벌 경쟁 하락이 우려된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해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달리 현재 대체재가 거의 없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 자체가 현재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고율 관세가 부과되긴 어렵다라는 해석과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은 관세를 때리면 미국 기업도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자동차처럼 25% 고율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관세가 어떤 품목에 얼마나 세율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민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급상 외국인 투자자의 선물 계약 규모가 개장 초반에는 매도 규모가 좀 꽤 컸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상 오전 중에 여당과 기재부의 세제 개편안 논의도 예정이 좀 되어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